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가난한 자의 성자라고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 이 평생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가난 서약을 하고 12년 동안 무보수로 활동하면서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네요. 장례식도 장식 없이 묻어달라 이런 교황의 유언에 따라 아무 장식이 없는 나무관을 썼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떠나서 가장 낮은 곳 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향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마음과 가르침을 함께 기억했으면 싶네요. 4월 26일 토요일 정관영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유가연 씨. 네, 지난주와 달리 맑고 쾌청한 토요일 예상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강원권 이도 가는 길보다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데 시간 여유가 더 필요하겠는데요. 대전을 지나 부산으로 향하는 1번 경부선 충청권부터 본격적인 정체입니다. 천안 일대에서 한번 길게 막힌 뒤 청주진배 옥산 분기점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16km 구간 정체고요. 반면에 청주로 진입하는 35번 노선은 그래도 상황이 괜찮아서 비교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한편 호남으로 이어지는 15번 서해안선은 목포 쪽으로 경기권 지나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바람부터 서평택지나 서해대교까지 충청 진입하면서부터 흐름 좋아지겠는데 정체 구간 사이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까지 서 있어 힘겹겠습니다. 경기 근교의 이동량도 많습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쪽 둔대에서 부곡,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가 집중됐는데요. 다만 강원권에선 원주 부근 1차로 사고 처리에만 유의하시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덕소 3패부터 서종까지 경기 근교 나들이 명소 지역에 차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다 보니 남부권 자체의 정체도 긴 편입니다. 10번 남해선 순천 방향 북창원 부근, 600번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금정 부근, 경상권에 나들이 차량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네. 첫 번째는 교황 소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21일 현지 시간 선종한 파파 프란치스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교황 선종 소식에 전 세계가 굿바이 하고 싶지 않다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장례식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또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7명 남았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국내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2022년 기준 고작 240명입니다. 이 대부분이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분들께 떳떳하게 굿바이 하기 위해 이 생존하신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예.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당분간 무대에서 그를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 가지 뉴스군요.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현장 가보죠. 네, 현지 시간 23일 저희가 이탈리아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의 관은 대성당 한가운데 놓였고요. 이곳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까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교황이 거주하다 숨을 거둔 이 산타 마르타의 집을 떠나 이곳에 자리할 때까지 이 시신을 운구하는 동안 라틴어 성가가 반복됐고요. 이 내용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건 교황께서 미사 그 말씀 끝에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 조문 때문에 평소에도 바티칸 시국 들어가려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한다는데
지금은 뭐 추모 행렬이 아주 장사진을 이루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황청이 이 현지 시간 24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9만 명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 대기줄이 바티칸 안팎으로 길게 이어져서 줄은 이 한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였고요. 인파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구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당초 조문 시간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24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 첫날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이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이튿날 새벽 5시 30분까지로 연장해 밤새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교황 장례식에는 세계 각국 정상들도 다 참여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예. 이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고요.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후 5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과 광장에서 열릴 교황의 장례식은 거의 올림픽 개막식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장례식에는 약 130개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는 국가 원수 약 50명과 재위 중인 군주 약 10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 세계 각국 정상과 군주들의 이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교황청은 아직 공식적으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위 중이던 교황이 선총한 죄송합니다. 최근 사례는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제 당시의 예를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시 장례식장 한쪽 편에는 이 총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등 이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앉았고요. 이 반대편에는 외국 대표단의 좌석이 마련됐었습니다. 그 외국 대표단 자리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외국 대표단 중에서는 이 가톨릭 군주국의 군주나 그를 대리에 참석한 왕족이 앞자리를 차지했고요. 어허. 그 다음으로는 비가톨릭 군주국들의 군주나 또 그를 대리에 참석한 왕족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스웨덴 국왕 부부, 노르웨이 왕세자 부부, 또 영국 왕세자 웨일스공 윌리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군주하고 왕족들이 먼저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그 자리할 텐데 교황 생전에 그 이민 문제 때문에 앙숙처럼 지냈던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간다면서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 가톨릭 군주국, 비가톨릭 군주국, 그 다음 그룹이 나머지 3개 지도자들, 즉 국가 원수들과 대형 국제기구의 수장들, 국가 원수가 아닌 정부 수반들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세 번째 줄이나 그 뒷줄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특히 그 자기가 받는 의정상 대접에 매우 민감한데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 또 룰라 대통령 등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러운 인사들과 마주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2005년 교황 장례식에서도 이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과 이란 대통령들이 악수를 했고요. 이 때문에 양국 국내에서 보수파들의 반발은 극심했지만 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 위안부 피해 생존자분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 박필근 할머니를 저희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이 생존자 7명의 평균 연령은 95.7세고요. 이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분은 97세 박필근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단 둘뿐이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김경애 할머니는 건강 악화로 소통과 거동이 어렵고 이 나머지 두 분은 신원이나 이 행적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 생존자분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로한 생존자 대신 또 그 곁을 지켜온 가족과 지인들이 이분들의 삶을 이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인 셈인데요. 이들은 엄마 또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이 위안부의 역사는 우리 삶을 통해 이어진다라면서 피해자들이 미처 못 이룬 염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포항에 계신 박필근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잘 되시던가요? 저희 기자가 가보니까요. 이 귀가 어두워서 아무래도 소통 자체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떡과 과일을 내주시면서 이 좀 낯선 기자인데도 살갑게 반겨주셨고요. 그런데도 정작 질문을 알아들으시고서도 너무 사무쳐서 이 말로 다 못한다 이런 답변만 반복하면서 이 트라우마로 남은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끔찍한 악몽을 다시 기억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97세면
1928년생? 예, 그렇습니다. 1928년 9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박 씨는 이 15세가 되던 해 일본군에게 끌려가 약 2년간 일본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 두 번의 시도 끝에 다른 피해자 두어 명과 함께 이 변소 수채구멍에 몸을 우겨 넣어 위안소를 겨우 탈출했고요. 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딸을 내내 그리워했던 어머니는 이 딸을 잃은 슬픔에 병이 들어서 박 씨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62세 남명식 씨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릴 적 들었던 그 뜬모를 말들의 의미를 3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내가 일본 가서 호되게 고초를 당했대 라거나 일본 놈들은 독종이대 이런 말을 들었고 가끔 엄마가 기본적인 일본어는 물론이고 이 일본 욕설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게 좀 신기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우편함에서 발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 문서를 보고는 이 하늘이 무너졌었다라고 회상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할 역사죠. 맞습니다. 박필근 할머니도 이 말씀만큼은 또렷하게 하셨는데요. 내가 죽어 귀신이 돼도 알아서 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받고 해주소. 죽은 귀신이라도 알고 있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남 씨도 정치하는 큰 사람들 얘기만 역사가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굿바이를 키워드로 한 마지막 세 번째 소식.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재판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5일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이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별다른 반응 없이 퇴정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릴까 봐 술을 더 마셔서 수치를 헷갈리게 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이런 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예,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이 어려워서요. 이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차량 주행 영상과 이 소변 감정 결과, 사고 직후 이 피고인들 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음주 영향으로 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또 범인 도피 교사 공모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뉴스 큐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이제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서 주말 날씨와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 정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많이 추웠습니다. 서울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7.2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오늘 서울과 부산이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고 현재 서울 기온은 18.6도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또 세종과 제주 21, 대전 22, 강릉, 광주 23, 대구와 포항은 25도까지 오르면서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꽤 높이 오를 전망이고요. 오늘보다 내일 경상권은 조금 더 더워지겠고 다른 지역은 일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20도 안팎의 낮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포항이 27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오늘 밤부터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또 내일 새벽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건조주의보는 강원과 경상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과 충청 내륙, 전라 내륙과 제주에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오늘 하루 종일 쌀쌀함이 이어지겠고요. 일부 경상권은 제외가 되겠죠.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당분간 이렇게 봄바람도 강하게 쭉 유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하겠고요. 오존 농도는 경기와 강원, 전남, 경상권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6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날이 좋아서 지난주보다 이동량이 많습니다. 사고로 정체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경주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통 혼잡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집회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세종대로에 많은 집회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덕수궁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반포대로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서문 앞에서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쪽으로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서초중앙로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양방향 차량들이 모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정리해 봅니다. 일타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가계대출인데 한풀 꺾였었지만 4월 들어서도 2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아직 4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많이 네.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계대출이 다시 이제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말과 비교해서 2조 5,516억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17일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2조 5천억 정도 증가됐잖아요. 네. 근데 3월 비교해봤습니다. 이게 2월 말과 3월 말 한 달 사이에 1조 7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어이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증가가 된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제는 가계대출 잔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주담대 증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고 있는데 같은 기간입니다. 뭐 4월 1일부터 17일 그 사이에 1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더더욱 크게 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신용대출도 사실 이게 좀 감소세였거든요. 근데 1조나 늘었네요. 네, 다시 또 신용대출도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대출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나요? 그 이유가 분석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저 해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 맞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상 좀 다시 한번 좀 물론 규제가 됐지만은 일시적으로 사실 이 해제가 됐었잖아요. 풀었다가 다시 묶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는 또 거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3월 달이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4월 달 대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시겠지만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계약금은 자기가 있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냅니다. 그런데 중도금부터 대출 받죠. 맞습니다. 이게 잔금 낼 때, 중도금 낼 때 이제는 대충 이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하고 나서 한 2개월 차 두고 이제 대출이 들어가요.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 이게 4월 달에 그래서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묶였으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 되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다시 또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4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더니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가 12주째 오르고 있는데 0.08% 4월 셋째 주에 이제 상승률이 기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 다시 한번 또 양수로 해서 뛰고 있다라는 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물론 뭐 아시겠지만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였던 곳 이 부분에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과천, 분당, 그다음에 용인수지구 이쪽에서 다시 한번 또 오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이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4월 셋째 주 기준 봤을 때 상승률이 0.23%가 나왔는데
이렇게 전주가 0.04%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상승률만 보면 5배가 올랐습니다. 뭐 행정수도 간다고 공약이 자꾸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대선 시즌과 맞물려서 대통령실 이전한다, 국회의사당 이전한다 그러니까 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이게 강남 저리가랍니다 지금. 그래서 예. 이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어서 아마 정책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일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다 보니 이게 또 대출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건 그 이유가 분석이 되고. 근데 네. 신용대출은 또 왜 한 17일 만에 1조 이상 늘어났을까요? 예, 이게 신용대출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식시장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는 7월 달 되면은 그 DSR 기준이 조금 또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 네. 앞으로도 가계빚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코픽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변동금리, 주담대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2월보다 3월입니다. 3월 기준을 봤을 때 2월보다 0.13%포인트 낮은 현재 한 2.84%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낮아요. 사실 점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대출 받을 때 지금 받아야 되나 보다라는 심리가 조금 시장에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DSR 3단계가 사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뭐 변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권에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은 7월부터 돼 있는데 그 전에 사실상 이제 가세효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 때문에 아마 예상 뭐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예상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뭐 시장 쪽에서는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를 발표했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예, 이게 대출 태도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 뭐 생명보험사나 뭐 보험사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주느냐 그 태도 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양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출량이 많아집니다. 아마도 이제 느슨하게 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마이너스, 음수로 흐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깐깐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태도 지수가. 그 뜻은 뭐냐? 이제 대출을 봤을 때 현재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늘려줄 거냐, 아니면 대출을 줄일 거냐. 이게 태도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 뜻은 뭐냐? 이제는 은행 가도 대출해줄 때 조건을 깐깐하게 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요. 내가 뭐 대출 태도 지수가 금융기관 어떻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언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5월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5월이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면은요. 대출 총량이 이제 적어지게 되고 예. 무엇보다 지금 뭐 정치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행들이 이제는 정부 눈치 보면서 약간 대출을 좀 꼼꼼하게 깐깐하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리가 지금 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만약에 내가 대출이 지금 필요하고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 옮겨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5월에는 일단은 뭐 대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적정한 타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들의 이 대출 태도 지수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면 조금 더 깐깐해지고 맞습니다. 좀 사람 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면 좀 넉넉해지고 맞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출 태도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음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점점 더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한미 이 관세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네. 환율 분야도 미국 측 요청으로 앞으로 의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환율도 미국과 협상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미칩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2+2 됐었죠. 그래서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만났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의제가 아젠다 세팅이 정확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환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환율을 거론할 거야라고 이제는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자국 통화 약세가 수출 기업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달러를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를 이제는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원화 이제는 절상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은요 절대 원화가 세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네 그 한국 금융기관에 투자할 매력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예.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되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자꾸 원화 가치 올려라, 원화 가치 올려라 이러면은 예. 이게 딜레마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러라고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마러라고 합의. 예, 마러라고는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죠. 예, 사시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 어떤 합의냐 그러면 일단 우방국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일 텐데 야 니네 통화 약세 만들어. 예, 야 통화 강세를 만들어.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니까 자기네 수출이 더 잘 되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통화 가치를 올리라고 아마 요구를 할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워낙 약세였던 이유는요,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건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였잖아요. 왜냐면 기축 통화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다 달러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강달러 기조 계속 요구했던 건데.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전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미국 혼자 잘 나갔고 맞습니다. 그게 예외주의죠. 또 미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보다 더 강세를 보였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셌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자국 나라들 이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우방국들에게 뭘 하느냐 100년짜리 이제 초장기 미국 국채를 이제는 팔아버리려고 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지금 보면 100년짜리 초장기 국채? 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국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행하는 이제 국채잖아요. 그 그래요, 돈을 그래요. 이제 빌려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100년짜리를 사실상 이제는 뭐 일본이나 한국한테 팔아요. 근데 그게 무이자로 팝니다. 한마디로 무이자로 돈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 사요, 그럼 우리는? 근데 이게 우리는 안 사고 싶죠, 당연히. 근데 안 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파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말하라고 이거를 기획한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어차피 안 살 거잖아요. 100년짜리 누가 삽니까?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좋아? 그럼 안 사면 두 가지의 당근과 채찍을 준비했어. 일단 뭐냐면 그게 하나가 관세고요. 하나가 바로 안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에 보면은 관세 지금 누르고 있죠. 안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딱 이 신화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100년짜리를 팔아버리겠다 이런 건데 이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예, 이게 그래서 과연 그 미란 보고서라는 것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정말로 현실화 될지는 진짜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관세와 안보를 네. 압박 수단으로 해서 미국이 노리는 거는 네, 약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들 방법으로는 100년짜리 우리 국채 무이자로 사가. 네, 그럼 우리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나 안보 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해서 그걸 사주면 네, 약달러가 되고 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고 맞습니다. 이런 플랜이군요. 네, 그래서 약달러가 되면 사실 기축 통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약달러니까 아무도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수요가 없잖아요. 그럼 기축 통화의 위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 100년짜리를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약달러 기조 안에서도 기축 통화에서의 달러의 위상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미란 보고서라고 이제는 불리고 있는데. 마러라고 합의가 미란 예, 보고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마러
이러라고 해서 다 모여서 예. 합의를 하자. 예. 예. 제2의 플라자 합의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환율을 분야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국채 사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네, 그럴 수도 그런데 있다. 예. 우리 정부가 과연 이 압박에 어느 정도로 응하게 될지 이건 네. 아직은 미지수지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서는 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방위비 분담 이거 증액 분명히 이제는 뭐 원스톱 쇼핑이라고 보통 미국에서 표현했는데 묶어서 다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이게 방위비 분담 얘기를 이번 관세랑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언론과 방위 아니면 군대 이야기는 이 관세랑 묶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의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관세 협의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갑자기 이걸 또 뒤통수 딱 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묶어서 가면은 예상이 됐을 텐데 관세 협의 다 협상 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뒤에 가갖고 이제 예, 방위비 예. 얘기하면은 야 이것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 정말 포함 안 시킨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거는.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앱테크라는 게 있어요. 네, 앱테크. 앱테크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40대 50대들 또 장년층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특정 앱을 열면 그 앱을 열 때마다 아니면 그 앱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할 때마다 예. 조금의 포인트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예. 그 포인트를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앱테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만보기 앱 같은 겁니다. 만보기 앱. 예, 많이 이게 걸어가면 걸으면 이제 포인트를 준다 이런 건데 이게 민간과 있고 공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의 국민 복지를 위해서 건강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민간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걷는다고 돈을 줘? 바로 이제 광고가 거기에 좀 나옵니다. 어디예요? 예, 그 만보기 앱이라든지 앱을 켜면 거기에 광고가 나온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핀테크 앱을 열면은요. 그 앱을 그 만보기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앱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자사 상품들도 시작해갖고 이제 광고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예. 이제 자기 어떤 수단으로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어차피 앱 여는 거 나는 하겠다라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앱테크에 나서고 있고 근데 이런 거 보면 MZ 세대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40대 50대가 더 많이 해요? 맞습니다. 요즘에 40대 50대 장년층 분들 중장년 분들이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 아마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일단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이라도 좀 벌어보자라는 심리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일단 소액이지만 좀 벌어보겠다. 그런 그러한 중요한 이유 세 번째인데요.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아이들 교육비가 들어가는 게 딱 40대 50대 예. 분들이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한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좀 앱테크에서 많이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앱테크가 뭐 만보기 걷는 거 말고 또 다양하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보기 뭐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광고를 끝까지 보는 거, 아, 그다음에 상품을 알아보는 거. 아하. 아니면 보험료를 자기 이젠 보험료가 있잖아요. 예, 이걸 예. 한번 조회해 보는 거. 아. 그러면은 이제는 또 포인트를 주죠. 그 아. 포인트 가지고 내가 또 그건 뭐 적극적인 홍보네요. 맞습니다. 보험 상품을 알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끝까지 잘 보거나 광고를 잘 끝까지 보거나 내 보험료를 조회해 보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준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그거 갈아탄다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하는데 주의할 점. 근데 전부 다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 주의할 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조회할 때 내 개인 정보를 넣거든요. 네. 거기에 동의를 누르면 이제 광고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광고를 끝까지 봐야 되니까 시간 걸리고. 맞습니다. 보험료 조회하려도 시간 시간 걸리고. 걸리고요.
만보 걸을래도 시간 걸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네, 반대급부로 주고 이제 포인트를 얻는 방식으로 받는 근데 방식으로 그런 되죠. 식으로 포인트를 얻으면 도대체 얼마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소액입니다. 정말 소액인데 사실상 뭐 1년 동안 충분히 모아본다 그러면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1년에 1년 동안. 10만 원. 예, 그래서 최대한 모아도 야, 10만 원이 넘지 않은데 정말 푼돈인데 예. 그런데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특히 이제 걷기로 해서 하는 분들은 아니, 그래요. 그건 뭐 어차피 예, 운동하는 건강도 거니까. 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보통 쓰시는 곳이 소액이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많이 쓰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1년에 10만 원을 예산 모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 주라도 더 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뭐 알뜰히 또 이렇게 소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예, 더욱더 많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기업들에서 중장년을 조사해 봤어요. 이 40대 50대들이 뭐에 관심이 많나 봤더니 건강. 예,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이제 건강과 물론이죠. 예, 취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타겟팅해서 특화 서비스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50 플러스 거래요. 이런 상품도 나왔는데 이게 딱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하루 목표 걸음을 채우면 최대 6천 원을 캐시를 주는데 하루에 6천 원? 네, 맞습니다. 이건 액수가 상당히 있죠. 센데요. 예,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뭐 올해 1분기에 막 무려 62만 명 가입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사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도 챙기고 소액이라도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만 아까 그 뭐 1년 내에 다 합해봐야 한 1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하루 6천 원이면 네. 열흘이면 6만 원. 네. 한 달에 18만 원인데요? 네. 근데 이게 리미트가 딱 있습니다. 아, 최대다 보니까 이게 총 쌓여 어쩐지. 네, 그렇죠. 이 기업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18만 원이면 저라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무튼 상한이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준 게 이제 민간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만드는 앱테크고 네. 아까 이 공영 서비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저 이곳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손목닥터 9988 플러스라는 아마 서울시에 계시는 장년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9988이면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거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21년부터 사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 지금까지 45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사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밥을 사시나 했더니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거를 쌓으셔갖고요. 5만 원 정도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가족들, 자식들한테 밥을 쏘시는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소액이지만은 이게 쌓여서 5만 원, 6만 원 막 되거든요. 예. 최대 10만 원까지 또 쌓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활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요, 좀 말씀드리겠는데 1일에 8,000보 걷기입니다. 8,000보면 예, 하루에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70세 이상인 분들은 5,000보만 걸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으시면 이제 사실상 목표치에 다다르면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최대 10만 포인트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서울 페니머니로 전환해서 실제적으로 뭐 약국, 편의점 뭐 이런 거 가맹점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9988을 좀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70세 이하면은 하루 8,000보를 걸어야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7,999보를 걸어도 제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치에 이제 다달해야 되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보시면은 신체 활동에 월 1에 8,000보를 달성을 한다. 20일 달성한다. 그럼 이제 포인트를 최대한 12,000원 정도를 이제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보게 되고. 제가 어디서 그런 좀 희한한 뉴스를 또 봤는데, 실제로 8,000보를 걷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휴대전화 앱을 켜놓고 걸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걷지 않고 휴대전화를 막 흔든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동으로 휴대전화를 흔들어주는 기계도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 만보기 같은 경우에는 흔들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GPS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흔들어봤자 의미가 안 없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 GPS가 있어갖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나와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금 움직였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헬스클럽 런닝머신에서 걸어도 안 되네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움직이셔야 돼요. 예, 오. 그래서 GPS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보통 스마트워치라든지 핸드폰에 앱을 이제 설치하게 되거든요. 알겠어요. 예, 거기에 이제 위치 동의까지 해주고 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자동으로 네. 저 흔들어주는 기계까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GPS까지 등장을 맞습니다. 하고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자연 환경 보면서 실제 이제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 건강도 챙기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좋은 점이 과거에는요 75세가 리미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참여 제한이 있었어요. 75세 이상은 가입을 안 시켜줘요. 예.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변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75세였던 참여 연령 상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사실상 이제는 가입을 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모집 변경도 변경됐어요. 이게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옛날에는 선착순 모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모집 시기가 아니다 보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바뀌었습니다. 이거 상시 모집으로 바뀌었어요. 예. 연중 상시.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앱을 설치하시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특히 건강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특별 모집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출산부라든지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한마디로 이제는 좀 중년이신 분들이겠죠. 뭐 고독사 위험 가구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시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특별 모집이라는 건 뭐예요? 뭐 누구나 그냥 연중 상시 가입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 모집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좀 더 주는 포인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는 인센티브를 주는군요. 네, 인센티브를 좀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좀 더 많이 가입해라. 이렇게 이제는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가입하는 방법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손목 닥터 9988?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여시고요. 예. 손목 닥터 9988 플러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네, 설치만 하시면 가입만 하시면 부담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000보씩 걸으면 네. 최대 10만 원 받는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서울페리로 알겠습니다.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자,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 이정희의 그대 생각 들으시고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